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서울의 안녕하세요. 소리 비담 이득신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 우리 이영재 교수님, 자 일제 종족주의 같이 이제 일제 종족주의를 쓰는데 이제 같이 참여하셨던 이영재 교수님, 네. 예. 이영재 교수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자 오늘은 또 이제 교수님께서 또 어떤 얘기를 갖고 나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이제 이 책의 내용에도 나와 있는 부분과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기억에 네.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사과를 한답시고, 일본 왕인가요? 사과를 한답시고 네. 통속의 념을 금할 길 없다,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예. 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였던 거죠, 당시에? 그게 이제 통석의 념이라는 말을 했었죠. 예. 90년에 네. 90년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한번 그 통석이라고 하는 한자하고 념을 네. 이제 띄워 보면 네. 아플 통자예요. 그리고 이제 아낄 석자, 아프다, 아파하다, 뭐 애석하다, 뭐 네. 이런 뜻의 이제 통자. 그리고 예, 이제 예. 석자는 애처롭다, 가엾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36년 동안 우리를 강점한 게 애석하고 애처롭다. 뭐 잘 해석하면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가슴 아프다, 뭐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예. 36년 동안 통치한 것을 가슴 아프게 여긴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작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36년 동안 강점해서 가슴이 아프다. 이게 사과인가요? 저는 사과로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무엇이 애석하고 무엇이 가슴 아픈가가 빠졌어요. 그렇죠. 주어와 목적어와 예. 서술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예, 거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통절하게 반성한다. 이렇게 하면 딱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일 때 예. 통석의 념, 우리가 36년 동안 통치한 것을 가슴 아프게 여긴다. 우리는 이제 한국 쪽에서는 이걸 사과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과라고 해석을 했고요. 근데 이게 이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네. 제가 신문을 한번 찾아왔는데요. 네네. 84년 9월 6일 날 예. 전두환 씨도 또 일본을 갔어요. 그때는 84년. 예, 네네. 84년에 그때는 이제 천황이 누구였냐면 히로히토였습니다. 히로히토. 예, 예. 히로히토는 뭐라 그랬냐면 유감이다. 유감이다. 예, 양국 간의 불행한 과거가 존재했던 건 진심으로 유감이다. 유감이다. 예. 그건 사과가 아닌데. 유감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90년에 5월 24일 날 이제 예. 통석의 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우리나라에 의해서 야기된 불행한 시기에 귀국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죠. 예.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나는 통석의 념을 금할 수 없다.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는 사과다라고 이제 받아들였고요. 근데 이 통석의 념이라는 말을 만든 건 사실은 작가예요. 작가가 이 말을 만들어서 전했다고 하는데요. 작가가 일본 왕한테 작가가 만든 이제 이 단어를 아주 교묘한 외교적 언사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통석이라는 말이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하는 말인데요. 네. 무엇을 잃어서 애석하다, 가슴 아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양의적으로 쓰이는 말이거든요. 우리한테 사과한다고 해석하는 건 우리 맘이지 일본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보수의 대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36년간 강점했던 걸 잃어서 애석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이건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 예. 입장에서 일본 극우들은 예를 들면 36년 동안 계속 지배를 했는데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해서 가슴 아프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와, 그렇게 본다면 이 한자 아플 통자, 예. 애석할 아낄 석자 예. 그런 마음이 든다. 야,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사과다 하고 대서특필을 하기도 했는데 예. 저는 뭐 이거는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누가 또 쓰냐면 지금 아베가 써요. 얼마나 좋은 말이겠어요. 자기가 보기에 이
통서 개념 이렇게 좋은 이 표현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건 외교적으로도 있는 말도 아니고요. 예. 이거는 사전에도 검색이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사전에서조차도 예. 없는 말을 일본의 어떤 작가가 그 단어를 만들어서 일본 왕에게 이 정도로 그냥 애도의 표시, 뭐 미안함의 표시를 네. 요 정도로만 해라. 네. 그 뭐 이게 그렇게 됐다는 고서에 거죠. 네. 고서에 삼국 사기하고 그 네. 이전에 이제 고서에 한 번 나왔던 적이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역사적으로 문헌을 찾아보면 예. 2번 정도 활용이 됐던 것 네. 같아요. 통석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쓰였던 용어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예. 예. 삼국 사기에는 이제 뭐라고 쓰였냐면 잃었던 영토를 회복할 때 예. 이 통석이라는 말을 써요. 얼마나 애통했냐 그동안. 네. 가서 아버지 때의 영토를 네가 가서 복구해라라고 네. 할 때 이 통석이라는 말을 붙여서 쓰거든요. 예. 그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사실상 사과라기보다는 절묘한 표현을 찾은 거다. 그럼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부족했던 전두환 때는 또 더 부족한 걸 알았는가 봐요. 유감이다. 뭐 이런 정도 하고 말았다면 90년에 전두환이 가서 어차피 쿠데타로 집권을 한 놈이라는 걸 뻔히 아니까 그렇죠. 일본에서도. 예. 그놈이 그놈이긴 한데 또 예. 6월 민주항쟁 이후에 그렇죠. 민주헌법 이후에 이제 그렇죠. 정부는 또 다른 의미가 예, 있으니까. 그러고 예. 왔더니 이제 통석의 염이다 이런 예. 얘기를 했어요. 아. 그 뒤에는 통석의 염 이런 말을 이제 거의 쓰지 않았고요. 네. 실제 직접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무엇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한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 네. 이런 말들을 쓰게 되는데 그 표현들을 싹 빼고 이제 지금 아베는 통석의 염이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죠. 자기가 네. 애통이라는 말도 쓰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참 일본이라는 나라는 참 전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나라인 것 같아요. 이 뇌 구조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교수님 책에 이제 일제 종족주의 그 책에 황국신민화, 뭐 내선 일체라는 그런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그 단어가 우리가 사실 이데올로기라는 표현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 용어가 갖고 있는 황국신민화나 내선일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그 단어의 본질이 어떤 의미인 거죠? 이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용광로가 있어요. 예. 이 용광로의 주인은 일본이에요. 네. 여기에는 어떤 정체성이 있건 간에 집어넣으면 네. 일본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내선의 내가 내지는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네. 그러면 선은 뭐냐면 조선의 선. 그러면 일본이 내지고 조선이 일본의 일체화가 되는 거죠. 일본이라고 하는 용광로. 그 용광로는 황국, 황제가 만든 이 천황이 만든 이 용광로 속에 니네가 들어와서 우리 신민이 되라라고 네.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일체가 되거나 뭐 하는 게 이제 형제되는 거잖아요. 이제 왈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 다닐 때 보면 청소년기에 네. 왈패들이 하는 게 딱 이 내선일체 방식을 써요. 불러가지고 잠바 좋은 거 입었네. 잠바 좀 형이랑 같이 나눠 입자. 그러면 싫잖아요, 주기. 뭐 완력에 의해서 그건 잠바를 빼앗긴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형이 뭐 이렇게 너하고 나는 형제다. 이거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내선일체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게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내선일체를 외곽에서 엄호하던 당시의 이데올로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 진화론의 변형된 형태들이 존재를 했어요. 네. 친일파들이 강압에 못 이겨서만 친일파가 된 게 아니고요. 네. 자발적 친일파가 많습니다. 이건 상당히 위험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네.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런 거예요. 적자생존이 이제 고생을 좀 해요. 다윈의 적자생존이 이제 동아시아로 예, 들어올 때 예. 옌프라는 사람을 거쳐서 이제 번역이 돼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네. 과정에 적자생존이 강자생존이 됩니다. 강자가 생존하는 거다. 이거는 이제 자연 원리에다 비추면 어떻게 되느냐면 일본이 강자잖아요. 네. 그러면 조선이 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연의 법칙상, 네. 원리상. 그럼 조선에 갈 길은 뭐겠어요? 강자한테 붙는 게 살 길이다. 그러면 이제 이 사회진화론에 경도된 네. 사람들은 일본화하는 게 사는 길이다. 이거 강변을 하면서 청년들 막 등을 떠미는 거죠. 이건 자발적 친일파들이에요. 그때 네. 궁극적인 이 목표점, 황국의 동등한 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황국 신민이고 이랬을 때 우린 하나가 된다. 이게 내선일체인 거죠. 네, 예.
이게 굉장히 무서운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친일파들이 그런 논리에 그러니까 한국 시민이나 내선 일체에 그러니까 스스로 동조를 해서 그자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발적 친일파들의 역할이 오히려 또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된 그런 그런 측면도 크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 진화론이나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적자 생존이 여기에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 그 과정 그때는 또 강자 생존이 돼버렸다 그러는데 제국주의 논리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적자 생존은 자연에 가장 적합한 어떤 개체가 살아남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꼭 강자만이 아니라 약자이더라도 자연에 적합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서로 돕고 공생하는 종이 자연에 적응할 확률이 높고요. 그렇죠. 살아남는 종이 적합했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죠. 그게 적자 생존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강자 생존으로 전환이 되면 어떤 논리가 만들어지느냐면 같은 황인종이잖아요. 뭐 내선 일체라면서요. 한국 신민이라면서요. 일본하고 싸우는 모든 외국 군대는 져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러일 전쟁 때 일본을 응원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같은 황인종이라고. 그리고 일본이 승승장구해야 강자니까 이미 이제 무너진 조선은 일본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지식인들이 존재를 했다는 거죠. 당시에도.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었네요. 뭐 예를 들어서 강자가 생존해야 된다면 지금까지도 계속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공룡이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호사카 유지 교수님, 호사카 유지 교수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일본이 지금 뭐 자신들의 전쟁 범죄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사사카와 재단이나 뭐 이런 재단을 많이 이용을 이제 해서 그자들이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활발한 로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현재 일본이 자신들의 전쟁 범죄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국제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 또 역할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한두 가지는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일단 호사카 유지 교수의 공이 상당히 크고 그분을 불러주신 것도 저 감사를 하고요. 이 책에서도 이제 그 자료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비유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일본이 봤을 때 이영우는 우리가 봤을 때 호사카 유지 교수하고 다르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두 분은 다르다. 왜 그러냐면 있는 사료 자체를 그대로 객관적으로 한국에 전하는 역할을 호사카 유지 교수가 많이 했고요. 그 사료들이 정리되면서 중요한 내부 문서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어요. 쉽게 볼 수 있게 됐고요. 그렇군요. 전후 맥락들, 당시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했고 이걸 어떻게 은폐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사료 사이에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여를 해주셨고요. 이게 허위 사실을 가지고 무언가의 이데올로기적 강변을 하는 게 아니라 사료 중심으로 이제 국내에 그걸 소개해주는 역할을 해서 저는 뭐 양심적 지식인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셨던 대목들을 보면 일단은 굵직굵직하게 큰 틀에서 일본이 과연 우리에게 피해자잖아요. 전쟁 범죄나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를 해왔나? 아까 이제 통속의 염 말씀을 해주셨죠. 이걸 이제 한번 쭉 보면 지금 일본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근데 아까 84년에 이제 전두환 때부터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이제 자료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온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면 아까 이제 84년에 히로히토는 유감이다. 진심으로 유감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아키히토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자, 그러고 이제 93년에 이거는 이제 호소카와 이건 천황은 아니었죠. 총리 같은 경우는 호소카와 호소카와가 이제 사과를 해요. 사과를 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이었거든요. 그랬나요? 사과도 한 적이 있긴 있었나요? 뭐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식민 지배로 우리의 식민 지배로 정확히 주체를 얘기했죠. 한반도의 여러분이 모국어 교육의 기회를 빼앗기고 이제 타국어죠 우리한테는. 그렇죠. 그걸 강요당하고
이름도 바꿔야 됐잖아요. 예, 창씨개명이라는 이상한 일이 강제가 되고 예. 군 위안부 노동자 그리고 군 위안부 그리고 노동자의 강제 연행처럼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강요당한 데 대해서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 가해자로서 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호소카와는 했어요. 예. 그러고 이제 한 2년 정도 후에 이제 무라야마 네, 총리가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이 과거의 국가 정책을 그르쳐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자국민들에게도 위기를 조성을 했고요. 식민 지배를 해서 아시아 제국에 큰 손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이제 직접 표현을 해요. 뭐 통서개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네. 통렬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 그 뒤에 3년 후에 오부치 총리도 유사하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몇 년도 정도? 98년이요. 98년도. 자, 그러면 93년, 95년, 98년 거의 이게 3년 정도의 네네네, 텀이에요. 주기로. 예. 2001년에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고이즈미. 고이즈미. 예, 예. 고이즈미가 있었죠. 일본의 식민 지배에 의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반성하며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이즈미까지. 예. 어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84년에 유감에서 시작을 해서 예. 90년에 뭐 사과인지 뭔지 모르겠는 통서개념에서 출발을 이제 거쳐서요. 93년부터는 정확히 가해가 자기네였고 잘못했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총리들이 하고 있죠. 예. 예.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 사과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고 나면 이제 궁금한 게 뭡니까? 아베죠. 아베가 이제 2007년에 예. 이제 극박한 때 얘기를 하게 돼요. 네. 이게 이제 뭐 자기네 나라에서 8.15나 이럴 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의회에 가서 이제 항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뭐 위안부 관련한 이 논의들을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중이니까 결의안을 예. 개인으로서 총리로서 어려움을 겪었던 군 위안부 출신들에게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연민의 정을 느낀다. 여기까지 뭐 정을 느낀다면 뭐 느끼는 거죠. 네. 그들이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던 데에 대해서 나는 유감스러운 감정이 가득하다. 지 감정이 그랬을 수 있죠. 근데 잘못했다, 일본이 뭘 했다, 사과한다 이런 말 없어요. 군 위안부 출신들에게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연민의 정을 느낀다. 자신의 감정. 그러니까 일본의 국가 원수를 대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그렇죠. 예. 그리고 앞에 딱 깔죠. 한 자락을 개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총리로서. 그럼 개인이 연민의 정을 느끼면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자리는 아베가 수평적 위치에서 이야기하거나 자기가 총리의 지위로서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 의회에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도까지 톤을 낮췄다면 해가 갈수록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해요. 절정을 이루는 게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했던 건 2007년이었고. 네. 예.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조금씩 변해 왔겠죠. 더 노골화됐겠죠. 그러니까 좀 더 후퇴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보는 아베로 이제 현재의 아베로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하죠. 네. 어떻게든 이제 빠져나오고 싶었죠. 일본 국기 잘못했다고 하는 사죄, 그 이전에 수년간 쌓여왔던 이 총리들의 사과, 애매모호한 천황들의 사과 비스무리한 이야기, 이걸로부터 이제 자기는 빠져나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2015년이 되면 그때 우리 카운터 파트너가 누구였죠? 우리는 대통령이 2015년이면 박근혜였잖아요. 네. 이제 무르익은 거죠. 상황이. 종전 70년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건 미국 의회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때는 노골적으로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게 되고요. 그때 우리를 침략한 건 제국주의 시기의 세계적 추세였다. 완전히 이제 노골화되는 거죠. 그리고 대동아 사관을 이야기를 해요. 일본이 황인종들에게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보호자로서 뭘 했냐? 서구의 침략을 막아냈다. 그리고 아시아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거의 이제 노골적 사관인 거죠. 네. 근데 이 아베의 2015년 버전이 딱 이승만 학당과 이영훈 뭐 네. 등등의 논자들의 논변과 거의 유사하고요. 네. 이 흐름이 언제냐면 우리로 치면 MB 때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뉴라이트들이 뉴라이트. 이제는 완전히 커밍아웃을 하고 강하게 목소리들을 내기 시작하는 때고요. 아. 이게 이제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때 아베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 통속의 념이라는 표현, 단장의 념, 네. 애통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이게 더 기분 나쁜 건 서구 국가들에 대해서는 뭐 굽신굽신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이 담화에서. 예. 한국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사과한 구절이 없어요.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전후 세대는 관련이 없다. 이제 과거 가지고 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기네들이 전쟁 범죄는 다 일으켜놓고 우리 강점하고 군 위안부, 강제 연행, 뭐 우리 징용. 물자들 네, 다 가져가고, 수탈하고. 예, 이렇게 해놓고는 그건 뭐 그때 일이지 전후 세대는 관련이 없다. 그때 우리 정부는 그 담화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예.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죠. 중국은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예. 아주 외교적 담화에 대해서 정면으로 중국이 비판을 합니다. 간사한 농간이다 이거. 교활한 담화다. 예.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중국이 이럴 정도로 비판을 했는데 우리한테서는 제대로 된 비판이 나가지 못했던 거죠. 예,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런 예. 상황이었었던 거죠. 예.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 윤영세였었나요? 아마도. 네, 뭐. 예, 그랬습니다. 예. 아, 참 침통하네요.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러니까 이제 80년대부터 해가지고 90년대까지는 계속 일본이 이제 사과를 하는 입장으로 해서 사과의 강도도 조금씩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그 이후에 200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007년도부터 이제는 사과가 아니라 자신들의 전쟁 범죄를 정당화시켰다는 그런 쪽으로 이제 네. 쭉 변질이 됐다는 예. 거죠. 예. 이게 이제 지난 국제 관계들을 보면 91년에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안부 임을 선언하셨잖아요. 예. 우리 예. 할머니께서 위안부를 선언한 시점이 91년. 네, 김학순 할머니가 예, 그때 김학순 최초로 할머니께서 하셨나요? 예. 이러면서 일본이 이제 더 발뺌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호소카와 93년, 무라야마 95년, 오부치 98년, 고이즈미 2001년 이 정도 무렵이 됐을 때 이때 이제 유엔 인권 소위원회에서 이제 두 개의 보고서를 채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96년, 98년. 예. 요 단계 정도까지 상황으로는 해결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하다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 근데 2007년 아베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뭐 완전히 이제 언제적 이야기냐. 모든 관심사가 일본이 직접적으로 그 강제했다거나 네. 군이 관여했다거나 책임이 될 수 있는 가해의 소지들을 없애는 역할을 이제 일본은 전력 투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안타까운 부분은 그 이야기를 일본이 하면 우리는 이제 더 다른 증거들을 대고 국제사회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담보해야 되는 그 국제 질서상 피해국인 우리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피해국인 우리가 위안부는 해외 취업이었다, 강제 연행 아니었다, 강제 징집 아니었다, 월급 더 많이 받았다 이러고 나가서 국제사회 국제 회의하고 있는데 가서 우리 뭐 지식인 임내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소리를 하고 왔잖아요. 저 그 이우연. 예. 그리고 이제 나가서 뭐 책을 써서도 또 일본에 가서 그걸 밝히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뭐 아베 입장에서는 땡큐죠. 너무 고마운 거죠, 이거. 네. 아베가 집권한 지가 그렇게 오래됐네요. 2007년부터. 예.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된. 맞습니다. 아베 그 전에가 이제 고이즈미였었나요? 예. 아무튼 일본. 근데 지금 일본이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는 상황, 일본이 이제 계속 발뺌을 하고 전쟁 범죄를 미화시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 그 친일 매국학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죠, 사실. 그렇게 맞습니다. 예.
참. 뭐 일본 잡지 이런데 앞다투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봐라 반일 종족주의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도 해서 엄청나게 팔렸죠. 엄청나게 팔리고 인터뷰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당수의 일본인들은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일본 우리가 잘못한 게 없네, 잘못 배웠네 우리가. 교과서에도 실려 있었어요. 위안부 문제가. 아베 때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아예 그러면 교과서에서 자신들의 그 전쟁 범죄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빠져버렸다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중요한 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보고서들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그리고 맥두걸 보고서가 있는데요. 맥두걸. 그래서 그걸 이제 간단히 제가 두 장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자,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명명을 했던 최초의 보고서예요. 최초의 보고서라는 의미도 중요한데 위안부들은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통제당했다라고 결론을 명확하게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본군 위안부는 인권 침해를 당한 것이고 이건 명백하게 국제법 위반이다. 국가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그리고 정부가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라는 거거든요. 피해자 개개인에 대해서 서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죄하라. 그러고 교육 과정에 이 전쟁 범죄에 대해서 기술을 하라는 거예요. 교육 과정을 개편하라는 거죠. 자, 이걸 그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론 국면에 이제 몰렸던 거죠. 쿠마라스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그게 이제 90년대 96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맥두걸 보고서가 2년 후에 나오게 됩니다. 맥두걸 보고서는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죠. 그래서 그 우리한테 이제 익숙해 있는 위안소 이거 사치다. 위안소라는 말도 아깝다. 저놈들한테는 강간센터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위안소를. 그래서 이 일본군이 위안부들에게 자행한 범죄를 인도의 반환죄다 이건. 노예제다. 그리고 집단학살, 전쟁 범죄, 고문의 범죄를 구성한다. 이거는 뭐냐면 국제법상 강행 규정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위안소, 강간센터를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지금 이영훈이나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군대가 개입한 게 아니라 이 사설 민간 업자들이 돈을 줘서 위안부들을 모집해서 간 거지 일본이 개입한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돈도 많이 받았고 시설도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맥두걸은 뭐라고 이 보고를 하냐면 군대에 직접 관리하에 있는 경우 이 경우는 명백한 거죠. 그 문서도 이제 발견이 됐어요. 또 하나는 형식적으로는 개인 민간업자가 운영을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군대가 컨트롤하는 군대에게 매일 일일 보고를 하고 있는 업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가 우선권을 줘서 상대적으로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경우 이런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유형에서 일본 정부가 군 위안소 운영에 직접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계속 발뺌을 해왔던 국가 차원에서는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맥두걸은. 자, 이런 국면이 왔을 때 왜 아까 그 총리들이 90년 후반에 오면서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사과를 하게 될까? 이런 단계들이 이제 국제사회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걸림돌이 뭐겠어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와 맥두걸 보고서에 명백하게 가해 국가로 일본을 지명하고 이들의 범죄 행위를 나열한 것들을 지워야 되는 거죠. 아베 입장에서는 그게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07년 이후에 일본이 하는 행위들은 그때 본 자료가 허위다, 잘못됐다, 조작됐다. 막 이제 다툼이 벌어져요. 유엔에서. 그때 한국의 이 이영훈 등등을 비롯한 자들이 역할을 하는 거죠. 맞다 일본 말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일본보다 더 나간 거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전쟁 범죄를 옹호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열의 9은 이런 피해가 있었지만 하나 정도는 아닐 수 있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를 침소 봉대를 해서 음. 당시 우리는 자유로웠고 좋은 조건에서 많은 대우를 받았다. 이거는 뭐 앞으로 있을 인류 미래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과거의 전쟁에 대해서도 그거를 희석시키고 그다음에 미래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도 용서를 해버리게 되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예.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역사를 왜곡하고 과거사를 부정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참 어떻게 처벌할 수 없나 뭐 이런 생각을 참 되게 많이 하는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 네. 제가 알기만 해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유태인들에게 몇십 번의 사과를 한 걸로 맞습니다. 그것도 진심 어린 무릎을 꿇고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걸로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것 자체 일본으로부터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듣기를 원하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런 유럽 국가에서 역사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과거 나치의 침략행위나 이런 유대인 학살에 대한 역사를 부정하는 거에 대해서 역사 부정죄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거죠? 별도의 이제 역사 부정죄를 신설해서 가지고 예. 있는 나라도 있고요. 예,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형법을 활용해서 네. 이제 처벌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가령 나치가 썼던 상징, 예. 나치의 문양 예. 이것들을 쓰거나 아니면 옹호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처벌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우리 같은 경우는 유공자가 된 상황인데도 5.18 관련자들에 대해서 뭐 막 예. 폄하들을 하잖아요. 예. 뭐 이 간첩이다. 폄하하는 행위들은 이제 기준에서 보면 예. 독일 형법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잡혀갈 일들인 거죠. 엄연하게 우리 헌정 질서 하에서 민주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활동들로 이미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상황을 그렇죠. 이거를 아니다. 이걸 뭐 이 허위 사실을 가지고서 부정을 한다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나 뭐 양심의 자유 이런 것과는 무관한 네.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 부정죄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 네. 왜 그러냐면 한국을 이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국가 폭력이나 국가 범죄와 관련한 박물관이다. 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이제 학자가 있어요. 이제 네. 법학자인데 저는 그 표현이 참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 79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예. 식민 지배를 받았고 해방 직후에 분단이 됐죠. 예. 그러고 나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고 4.19가 일어나서 이제 권좌에서 그 부정선거했던 예, 이승만을 이승만. 몰아내고요. 예. 쿠데타가 일어나죠. 5.16 쿠데타. 예, 그러고 군부 독재를 경험을 합니다. 예. 그러고 민주화되는 데까지 79년의 시간이 걸려요. 아. 근데 이 각각의 과정들을 다른 나라들이 겪었다면 예.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을 만큼의 큰 정치적 격변들이거든요. 군부 쿠데타가 한번 있어서 이걸 극복하지 못한 나라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한 나라 많고요. 예. 식민 지배를 경험했는데 우리처럼 장기간 식민 지배를 경험하고 그걸 극복해낸 나라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분단된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 성장한 나라 저는 없다고 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은 어떤 거냐면 각각의 정치적 격변들을 우리가 제대로 해소해내지 못한 채 너무 급박하게 우리는 나라를 일으켜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2차 대전 직후까지만 해도 2차 대전까지의 전쟁 범죄들을 일소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는 그걸 이행기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넘어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평화 질서를 만들 것인가. 이때 이제 뉘른베르크 같은 데서 이제 재판이 벌어지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반성을 하게 됐고요. 일본은 사실은 근데 정치적 이해관계가 당시에 얽히면서 일정한 정도로 좀 느슨하게 이제 전범 처벌을 받았어요. 문제는 이제 우리죠, 우리. 네. 친일파 처단을 제대로 못했죠.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친일파들, 매국노들을 처단하자라고 하는 것이 반민특위였는데 반민특위 자체가 해산돼 버려서 강제로. 그렇죠. 예. 무너졌어요. 예. 그것도 이제 우리 그 공권력에 그렇죠. 의해서 무너졌죠. 예, 예. 그 이후에는 제대로 이게 처단되지 못하고 흘러왔어요. 네. 그 이후에는 친일파가 반공과 결합을 합니다. 네. 반공과 결합을 하고 이들이 정부와 결탁을 해서 이 중요한 한국 사회 엘리트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이 격변기마다 이행기 정의들을 확립해 오지 못한 거죠. 독재의 반대급부는 민주주의라면 네. 식민 지배에 반대면은 우리가 그 전쟁 범죄들을 해소하고 평화의 질서를 구축해야 되고 이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제대로 청산 과정을 거치지 못한 여러 역사적 격변의 과제들이 한데 응축돼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우리 헌정 질서에 반하거나 국제사회의 평화 규범, 강행 규범에 반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막 난립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역사 부정죄에 저촉되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겠지만 네. 역사 부정죄의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이거는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건 타협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양보해서도 안 되는 반인도적 국가 범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야 되는 국가인 겁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풀지 못하면 세계 역사는 대한민국을 기억할 거예요. 저 반인도적 국가 범죄를 먹고 살 만큼 경제를 성장시켜 온 나라가 외면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청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미래 평화 규범을 공고히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서 한참 이렇게 더 범위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군요.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역사 인식을 지금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쪽에서는 뭐 친일의 역사를 또 이제는 청산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좀 덮어두자. 아직까지 친일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또 이런 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양쪽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역사 인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제 저는 우려하는 점은 이런 거예요. 지난 얘기 이제 그만하자. 네. 지난 얘기 그만하고 앞으로 가기도 바쁜데 미래로 가자라는 거예요. 이 생활 일선에서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갈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밥상을 우리가 걷어차는 일은 기성세대가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거고 무엇을 미래 세대에게 자산으로 줄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국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서구에 비해서 우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성세대들은 한국 근현대사를 일제 식민 지배 때 만들어놨던 자멸사관으로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한국은 뭔가 후발주자인 것 같고 국제사회보다 이 서구사회보다 뒤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영화, 노래 뭐 등등 다 수출할 수 있는 나라고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이 SNS나 쓰기 좋은 나라가 없고 해외 여행을 가면 경관은 좋지만 너무 불편해 할 맞습니다. 정도거든요. 맞아요. 이런 정도로 느끼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이 우리가 어려운 국면을 나올 때 이제 서양을 배워야 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 배울 때는 부지런히 배웠어야죠. 서양을 배워야 할 때는 부지런히 배웠는데 그러면서 한편에 우리에 대한 자긍심 부분이 굉장히 취약했던 거죠. 한국적인 거, 한국적 정체성과 외국의 이 잘한 것들을 한데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들을
버린 상태에서 서구를 배워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정작 중요한 정신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사회과학적 정체성, 학문적 정체성들이 만들어졌어야 되거든요. 이게 거의 서양화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우리도 앞으로 21세기에는 세계 문명을 좀 선도할 수 있는, 수출할 수 있는 정신 문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예. 저는 그 세대, 그걸 향유해야 되는 세대가 이제 지금 청년 세대들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 친구들에게 우리의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뭐를 제일 싫어하냐면 반칙과 불공정을 싫어합니다. 반칙과 불공정을 싫어하는데 국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팔아서, 내 나라를 팔아서 지금 떵떵거리고 사는 엘리트들이 기회평등을 위배한다면, 그리고 정치 권력과 빌붙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뭔가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가치에 반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엘리트라면 저는 그 친구들은 대한민국의 엘리트로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정한 가치가 뭐고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가져야 될 자긍심이 뭔지를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어떤 맥락이 있느냐면, 저는 일본이 식민 지배에 상당히 공을 들였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성이거든요. 연대하고 공동체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본보다 훨씬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할 줄 알았다는 거죠.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한테 어떤 얘기들이 흔하게 나오는 거냐면, 엄마들이 학교에 보내면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옷 어떻게 써? 그러면 친구가 추워갖고 벗어주고 왔어요. 그러면 막 혼나요. 너나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 그랬지 누가 친구 챙기라 그랬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 나가면 앞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외치고 뭐 할 때 너는 정 안 되겠으면 뒤에 서든지.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 79년의 정치적 격변 속에 우리 기성세대들한테 뭐가 깔려 있느냐면, 앞서 나가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계속 피해를 입어왔다는 기억들이 경험적으로 누적된 거죠. 그렇죠. 이제는 좀 보답해 주자는 거예요. 아니 친일파들은 뭐 무슨 땅 수만 평씩을 갖고 살고 있는데 모든 재산 팔아서 가족 고생 시켜가면서 굶어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왜 지금도 배골고 살고 있냐는 거죠. 민주화를 위해서 그 고생을 했던 세대들이 왜 지금도 고문의 트라우마 속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돌려줄 때가 됐다. 사회적 명예를 줄 때가 됐다는 거고요. 그 명예가 이제 누적이 되는 것이 이제는 한국에 이게 한국의 이행기 정의가 바로 서는 거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헌정 질서를 위해서 싸웠던 분들, 우리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분들, 이런 분들이 대접받는 사회. 이게 뭐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빚을 졌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래서 그것이 곧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게 미래의 가치를 만드는 투자지. 미래에 우리가 3만 불이 4만 불이 되면 뭐합니까? GDP가 4만 불이 됐는데 그때 젊은이들이 나만 알고 반칙을 원칙으로 알고 살아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성세대의 이제 책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좀 과거의 문제 꺼내지 말자. 제대로 된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좀 제대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범죄나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 자체가 그게 단순히 과거의 일만은 아니고 이게 미래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독일의 아이히만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이히만을 이제 잡았어요. 아이히만을 잡았는데 자기는 관리였고, 아이히만의 말이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월급을 받는 한 나는 일을 해야 했다. 그래서 이제 막 재판정에서 묻는 거죠. 당신이 한 일 때문에 많은 유태인이 죽었다. 가스실에서 죽어갔다. 나는 관리였고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자, 그러고 나면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공무원이 국가가 시키는 일을 했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상관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자, 난 무죄다라고 아히만이 계속 주장을 해요. 재판이 굉장히 길게 갔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그 재판을 끝까지 봤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 여성이 누구였냐면 한나 아렌트입니다. 아렌트가 이제 네. 왜 당신은 유죄다라고 했냐면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은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사회 정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미래 세대들을 만들자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일인지 월급 많이 받으니까 아유 땡큐 나는 사회적으로 성공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세대를 만들려면 저는 불가피하게 과거에 잘한 것과 잘못한 거 그리고 처벌해야 될 것과 청산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예. 할 필요가 있다. 예, 아우 좋은 지적이시네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사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 매국을 하면 뭐 대대로 흥한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그대로 지금 맞습니다. 예, 그냥 그 현실에서 입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친일 매국노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기득권 세력이 돼서 네. 예, 자칭 자신들은 엘리트라고 하지만 그게 엘리트가 그냥 단지 배운 게 많아서 엘리트인지 아니면 정말 정의로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엘리트인지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기득권화 되어버린 친일 매국노들을 처단할 수 있는 방법이 쉽게는 안 되지만 네. 예, 그래도 어쨌든 그자들을 어쨌든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21대 국회가 친일 반민족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입법을 지금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기대를 좀 했어요. 예. 21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그래 뭐 지난번 국회보다는 더 힘이 있어졌으니까 네. 책임 있게 민주당이 무언가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법안들을 입법을 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아직은 뭐 예, 움직임이 없지는 않지만 아직은 이제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 20대 국회에 제출됐던 법안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자료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예. 자, 이게 이제 그때 올라갔던 법안들이에요. 뭐 다 임기 만료 폐기가 됐습니다. 입법 취지는 일제 식민 지배 옹호에 대한 처벌이었어요. 20대 국회에서도 이제 그랬습니다. 그게 발의가 됐었던 예. 거죠. 예. 일제와 관련해서 한 3개 법안들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5.18과 관련해서는 뭐 법안이 더 많이 제출이 됐었고요. 그래서 일제 강점화 민족 차별 옹호 행위자 처벌 법안. 이게 이제 지금 제주지사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가 대표 발의했던 건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이 유튜브를 찍었더라고요. 짧게 자기가 찍어가지고 그 법안 내가 한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했던데 뭐 통합당에도 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 법안이 좀 통과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뭘 처벌 대상으로 했냐? 일본 전쟁, 전쟁 범죄를 찬양,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 이 처벌 대상의 요 규정들을 보면서 반일 종족주의나 반일 종족주의 비판 논자들의 최근의 행태와 그 주장하는 내용들을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보셔요.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 독립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비방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 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이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고요.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일제 식민지배 옹호 행위자 처벌 법률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일제 조선인 학살, 강제징용, 성노예 강요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 정확히 들어가죠 지금. 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이걸 처벌하자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는 이제 친일 찬양,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는 행위, 순국선열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처벌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논지가 이제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는 거고요. 우리 헌법 질서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선 일본의 잘못된 행태와 논리들을 받아들여서 식민사관을 인정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는 거죠. 예. 심지어는 미화하고 있고 네. 미화 정도가 아니라 한국인은 거짓말을 하는 민족이고 이래서 미래가 어둡다라는 거의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이건 헌법과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저는 우리 민주헌정 질서의 기본권이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 네. 그렇다면 그들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 예. 저는 일정한 제한을 좀 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런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도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다 발의가 됐었던 건데 이제 네. 임기 만료로 해서 이제는 어쨌든 폐기가 된 거고. 맞습니다. 예, 그 21대 국회에서도 어쨌든 이 그 관련된 법안들,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처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1대 국회에서도 이게 꾸준히 조금 진행이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친일파 파묘, 현충원에 있는 친일파 묘소 파묘하는 것도 굉장히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었던 상황도 있었죠.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진상규명위원회 국가기관에 있었던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어져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없어진 진상조사위원회 친일 반민족 행위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정한 사람은 현충원에 지금 있는 사람이 9명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 인명사전으로 편찬되어 있어서 거기에 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한 70 몇 명이라고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최대 70명 정도의 인원들 그 사람들은 어쨌든 친일파잖아요. 친일 행각을 했던 사람들과. 근데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에게 우리가 묵념을 하러 가는데 친일파들에게 묵념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참 아주 참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상황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 빨리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약속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또 특별히 더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이게 우리가 전 일본한테 배웠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우리 과거사를 풀어가는 우리 방식. 우리나라 5.18 같은 경우를 보면 아까 이제 전두환이 유감 소리를 듣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태우가 가서 통석의 념 소리를 듣고 왔어요. 5.18을 풀어갈 때 그렇게 이 군대를 동원해서 침탈을 하고 피해를 입혀놓고 사람이 엄청나게 죽고 이제 총탄을 발사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다음 달에 국민 성금을 걷어서 위로금을 줬어요. 광주에. 위로금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국가의 행위가 잘못됐냐의 문제는 완전히 빠지는 거고요. 빠지고 그냥 거기서 뭐 죽거나 다친 사람들에게 뭐 치료비 뭐 이런 명목으로 그냥 준 거. 국가는 제대로 된 공권력의 집행을 했는데 너무 많이 다쳤으니까 미안해. 뭐 이런 건 거죠. 근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했고 다쳤으니까 미안해. 이런 거예요. 그럼 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위로금의 배제 대상이 있었습니다. 주도했던 가족들, 유가족들에게는 위로금 배제를 했어요.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고 동생이 죽고 이런 상황에서 그 신군부가 주는 위로금을 안 받는 사람이 꽤 많았죠. 그러고 이제 받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지났어요. 87년에 할 수 없이 직선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노태우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화해하자. 이거 화해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용서를 빌어야 화해도 하는 거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화해를 하는 거지. 피해자가 그 용서에 대해서 진심이 어렸다면 피해자가 판단할 문제죠. 그럼요. 그래, 화해하자. 너 진심을 느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화해하자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1990년에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면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근데 국가의 행위가 적법했다면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상규명도 안 됐고 책임자 처벌도 안 됐어요. 5.18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보상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야당이 동의를 했겠습니까? 날치기 통과를 시켰어요. 광주 보상법이 그때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다 돈 줬으니까 이제 해결됐어. 사회적으로 이런 틀을 만든 거죠. 그렇게 흘러왔는데 일본이 했던 행위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97년에 와서야 예. 이게 5.18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예. 끝까지 저항합니다. 헌법 예. 소원도 하고 뭐 시효가 지났느니 나의 기본권이 침해됐느니 합니다. 근데 예. 헌법재판소가 그걸 들어주지 않았죠. 예. 5.18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한 구절이 만들어져요. 이때 보상은 배상으로 한다. 예. 이게 이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예. 2000년이 넘어오면서 이제 유공자법까지 제정이 됐어요. 네. 2020년에 와서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의 순서를 한번 보세요. 진상규명이 먼저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죠. 그렇죠. 예. 진상규명을 먼저 하고 그러고 가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우리 사회는 네. 어떻게 할 건지, 네.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네. 이 기준들이 완전히 거꾸로 된 수순으로 갔고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신군부의 이 일련의 우리 과거사를 풀어오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네. 네. 이거하고 전 일본이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네. 당시 사법부가 판단한 건 민주 헌정 질서 확립을 위해서 헌법 예. 제정 권력이 발동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민주화의 이제 네. 그 기록이고 우리 유산이에요. 유네스코 이제 네. 기록으로도 다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뒤에 수습을 한다면 80년에서 20년까지 2020년까지 기간이 40년. 얼마입니까? 우리가 쏟았던 공력이 얼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일제 식민 지배, 일제 강점에 의한 문제, 네.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이 원조를 주는 국가지 받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네. 세계를 리드하는 리드 국가가 돼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국제 평화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강행규범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여야 된다. 예. 저는 그 전형들을 이거는 한일 관계가 아니라 국제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될 문제고 야. 우리가 이제서야 식민 지배의 전쟁 범죄의 이 과오들을 바로잡는 이 역할을 대한민국이 좀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뭐 지금 이제 한국이 사실 국제사회에서 갖는 위상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뭐 문화도 수출하고 영화도 네. 수출하고 뭐 방역도 굉장히 세계적인 예. 모범 사례로 해서 방역 사례까지 이제 수출하는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이제 문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 예. 우리의 정신과 그러니까 공정, 정의 이런 부분들을 수출할 수 있는 맞습니다. 예, 그런 나라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예, 아무튼 네, 고맙습니다. 또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은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 또 다음번에 또 유익한 역사 강의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강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 방송 마지막을 파워포인트로 해놨어요? 아니, 요거 마지막에 인사하고 눌렀어요.